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졌지만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됨에 따라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자 양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인과관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60살 미만에 대한 접종이 연기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600명대로 늘어나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감염자를 찾기 위해 전국 보건소의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선택, 이제 확인만 남았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2명만 웃고 나머지는 돌아서게 될 겁니다. 투표는 마무리됐지만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투표, 그 뒤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겠죠. 항상 매서웠던 시민의 선택을 여야 정치권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먼저 조금 전인 8시 15분,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위와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를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될 걸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7.7%를 얻은 걸로 나타나 차이는 21.3%포인트였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오 후보에게 과반 지지를 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오 후보는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투표자와 노년층인 60대 이상 투표자에서 박 후보보다 특히 높게 지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40대 남성, 20대 이하 여성 투표자에서만 오 후보를 앞섰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모든 권역에서 오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 3구가 있는 강남동 권역에서는 오 후보의 67%가 넘는 득표가 예상됐습니다. 부산에선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를 얻어 당선이 유력한 걸로 예측됐습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의 차이는 31%포인트입니다. 부산에서도 남녀 가릴 것 없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했습니다. 박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고 특히 60대가 넘는 연령층에선 70%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 모든 권역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투표자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50개, 부산 30개 투표소에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개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개표소와 부산 개표소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서울 개표소입니다. 김용준 기자, 개표 초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 9시 뉴스가 시작한 거의 9시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쏟아붓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기기가 그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효표와 무효표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여기 투표지 기기 운영부입니다. 그 뒤쪽으로 가보실게요. 이 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 수작업으로 지금 투표지를 쏟아 부은 상태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투표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정한 방향으로 여기 계시는 개표 요원분들이 투표지를 정리를 하면
그 정리된 투표지가 앞서 보여드린 투표 분류 기기로 가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여기 개표원들 좀 잠깐 보이실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번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7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면 마스크를 좀 착용하셨고요. 안면 보호대 그리고 의료용 장갑 같은 것을 낀 상태로 지금 개표를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사전에 코로나 검사도 좀 받아달라는 요청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년 같으면 이렇게 개표 작업이 한 새벽 한 2, 3시까지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밥도 먹고 간식도 드시고 좀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취식이 전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개표가 된 상태로 기계를 거치면 저 앞에 있는 위원장석에서 승인을 내려요. 승인을 내리면 그 집계 결과가 이곳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고요. 그게 전산체로 바로 올라가서 투표 결과가 집계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효표도 상당히 엄정하게 걸러집니다. 공인되지 않은 투표 용구로 기표를 했거나 이중으로 기표를 하는 등의 이런 투표가 발견되면 무효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체육관에 도착해야 되는 투표함은 모두 151개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들이 상당히 좀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가 격리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가 격리자들은 오후 8시 이후부터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이 이곳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관계자들은 한 새벽 한 2, 3시쯤은 돼야 이곳 개표 작업이 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도 16개 개표소에서 조금 전부터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남구 부경대 개표소로 가봅니다. 공홍조 기자, 개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개표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곳 부경대 체육관 개표소에서는 조금 전인 저녁 8시 40분쯤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투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 71군데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은 이곳 부경대 투표소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개표 작업이 한눈에 보이는 2층인데요. 제 뒤에서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16군데 모든 개표소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재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산시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산은 전체 유권자 수가 293만여 명입니다. 사전투표율은 18.65%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최종 투표율이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60%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투표율은 67.7%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1,600여 명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개표율이 20, 30%에 달하는 오늘 밤 11시 이후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인 만큼 새 부산시장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내일 당선증을 받은 뒤 직무를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경대 체육관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표 마감 시간 오후 8시로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때부터 투표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8시부터 약 15분간 증상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한 시간입니다. 미리 전화로 신청해서 외출을 허락받은 뒤 투표장에 다녀와야 했는데 출발해서 도착까지 모든 이동 과정이 기록됐고 중간에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마다 않고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수 5,400여 명으로 전체 자가격리 대상자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나 힘들게 투표한 이분들도 지금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정치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각 당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량 기자, 출구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국업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몇 명 남아있지 않았던 당직자들마저 다 자리를 뜨면서 이곳 당사 상황실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기존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은 일동 시간이 정지된 듯 작은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선임 선대위원장은 당사 상황실을 찾지 않았고 김태년 공동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10분 만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대부분 일찍 당사를 빠져나가내다 언론사 인력도 일부 철수하면서 다소 휑한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바닥 민심이 달라졌다, 박빙 승부다 같은 발언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40, 50대 지지층의 이른바 숨은표가 투표장에 집결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만으로는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작년 총선에서의 압승 이후 확연히 달라진 민심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의 이딴 사죄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읍소에도 지지층 결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현재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밤 10시쯤 이곳 당사에 나와 소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긴장된 분위기였던 국민의힘 당사 개표 상황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8시 전에 당사에 도착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지지 성원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표출된 선거라고 출구조사 결과를 본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의 특성상 민주당의 조직력을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전국 선거에서 잇따라 4연패를 했지만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이긴다면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만큼 새 지도부 선출과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KBS 등 방송 3사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인 지난 4일과 5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사전투표를 했다고 한 유권자들도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30.9,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8.8%였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7.9%포인트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누구에게 유리했을까? 응답자 중 37.5%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했는데 실제 서울 사전투표율 21.9%보다 높습니다. 사전투표 응답자 중에서는 박영선 38.9, 오세훈 47.0%로 격차가 8.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층을 모두 고려하면 박영선 32.1, 오세훈 53.6%로 격차는 다시 벌어집니다. 방송 3사가 실시한 지난 두 차례의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두 후보의 격차는 16%포인트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7.9, 국민의힘 박형준 47.2%로 두 후보 격차는 19.3%포인트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자 중에선 김영춘 37.7, 박형준 50.3%로 격차가 12.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층을 모두 고려하면 달라집니다. 김영춘 30.8, 박형준 53.8%로 격차는 23.0%포인트로 다시 벌어집니다. 최근 한 달간 추세를 보면 1차 조사에서 11.8%포인트였던 격차는 이후 20.1%포인트, 19.3%포인트로 20%포인트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등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3곳에 의뢰해 4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에 대해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단일화 이슈로 시작해 LH 투기 등 부동산 문제, 또 후보 도덕성 논란까지 많은 쟁점들이 선거판을 뒤덮었습니다. 치열한 양측의 공방 속에 정책 검증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주요 변곡점을 정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선거 전 초반 야권 단일화 이슈가 전국을 선점했습니다. 대선 주자의 유턴, 전직 시장의 10년 만의 재도전, 민주당 탈당 인사 등이 가세한 야권 단일화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일찌감치 단일화를 마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반 3자 대결 구도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LH 투기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은 연일 자세를 낮췄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민심에 올라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갖다가 따지면서 심판을 해야 된다. 두 전직 시장의 성폭력으로 시작된 선거라는 점은 민주당에게 줄곧 악재였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사과했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민주당 의원 3명이 후보 캠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부산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 등 후보 도덕성을 파고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 등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점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자 대선 전국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당들이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손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지거나 득표율 격차가 크게 나면 민주당은 당장 패배 수습을 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9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이후 원내대표 경선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한 비대위 체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권 주자들의 경우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번 선거를 발판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 역할과 책임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3후보의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대권 선언을 앞둔 정세균 총리 등 민주당 안팎에서는 10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선 6개월 전 후보 선출을 규정한 현행 당원 당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하면 보수 야권은 정권 교체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선거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거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일로 당을 떠납니다. 자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약속한 시점입니다. 약속은 대로 약속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거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게 되는데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우선 난제입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 제 선거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듯이 야권 대통합의 약속, 정권 교체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당분간 기존 정당들과는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3지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이 다시 주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혈전 생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오늘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백신 분야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진단은 유럽의약품청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또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접종이 보류됩니다. 한편 얀센 백신은 오늘 최종 점검위원회 등 3중 자문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됐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장기 면역 원성 등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얀센 백신은 3상 임상시험에서 67%의 감염 차단과 77%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 등도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안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급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공급 일정과 물량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국의 백신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5월까지 모든 성인이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접종하도록 속도를 내면서 자국 생산 백신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대해 인정할지 여부도 국내 접종 계획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특히 뇌정맥동 혈전증이 주로 나타난 젊은 층의 접종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국내 접종 보류의 원인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 인과성은 유럽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로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유럽의약품청은 잠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일부가 혈전 증상을 보이다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럽의약품청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e committee has come to a clear scientific conclusion.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그런데 같은 유럽의약품청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한 혈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증상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는 게 명백하지만 무엇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이익이 더 크다며 접종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there's no evidence that the benefit-risk assessment for the vaccine needs to be changed. 많은 전문가들도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이 중단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들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조절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는 특정 연령 이상에만 접종을 권고했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3월 중순부터 모든 연령에서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영국도 보건당국의 조사 기간 동안 아동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젊은 층에 대한 접종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668명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668명 늘었습니다.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우려되는 건 확진자가 갑자기 배로 뛰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입니다. 1차 유행 때 최다 확진자 909명까지 올라서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3차 유행 당시 1000명대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3,400명대의 확진자가 3개월 동안 누적된 만큼 지역 내 숨은 감염자가 넓게 퍼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예외 없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반증입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전국 보건소의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가 가능했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사회 활동을 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래 연습장 방역도 강화합니다. 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하고 모든 출입자가 전자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도 필수입니다. 주 2차례였던 노래방 방역 점검도 3차례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환자 수가 늘면서 병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앞으로 20일 동안 신규 환자가 1,000명씩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수급 등 변수가 많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최대 1,200여 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서 3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는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병상 대기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까진 병상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1,000명의 환자가 20일간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 약 3,000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800여 개가 남아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인공호흡기와 산소공급 장치, 에크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 병상입니다. 고난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인력까지 한꺼번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620여 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호전된 준중환자가 머물 병상까지 합하면 하루 1,500명의 신규 환자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환자 발생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고 있고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도 3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점 또한 큰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병상 수를 넉넉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까지는 일단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병상 확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과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진 1,000여 명이 파견돼 있는데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이들의 피로도 역시 해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면서 학교 수업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실 텐데요. 3월 개학 이후 발생한 학생 확진 사례를 분석했더니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교육당국은 등교 수업을 유지하려면 학교 밖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오는 16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난달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모두 1,076명. 개학 이전인 2월에 567명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감염됐습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전파가 55.5%로 절반 이상이었고 지역사회 감염이 19.4%였습니다. 반면 학교 내 감염은 11.3%에 그쳤습니다. 학교 안에서 전파가 발생한 학교는 62곳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0.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학교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반면에 사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률도 전체 인구에서는 10만 명당 5.84명이었지만 학생은 3.49명이었습니다. 특히 1, 2학년이 매일 등교한 초등학교는 1.48명으로 초중고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가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 통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사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방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차 유행의 파고 속에서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특히 등교 전 자가진단 시 발열 외의 다른 의심 증상도 확인하고 학교 밖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진단검사 확대와 거리 두기 강화 등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달에는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미 4차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유행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유흥시설 영업 금지 같은 걸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풀어줬고요. 또 이제 비수도권은 1.5단계를 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접촉이 늘어났고 일평균 환자가 300명 이상인 상태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꾸준하게 일어나서 이것들이 수도권 또 비수도권까지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숫자를 낮춰서 3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적용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단계는 아마 지금보다는 당연히 훨씬 강화되겠죠. 잘못한 곳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건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영업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손실보상이 같이 나와야지만 다른 방법은 검사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공급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릴 방법은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다른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백신의 수용도를 높이는 70대 이상의 연령에 따른 고위험군들이 백신 접종을 반드시 완료를 해야지만 어떤 형태의 유행이 오더라도 이분들이 보호가 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고령층의 그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을 가능한 빨리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밀한 수사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각각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나 진술 내용 등 상세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지난 5일 수원지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최근 보도들의 내용과 형식, 시점을 볼 때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묵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박 장관은 오늘도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로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적폐청산이란 광풍 속에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화물차가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으면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무방비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4.5톤) 화물차가 다급하다는 듯 경적을 울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30m가량을 미끄러져 버스 정류소에 있던 시내버스 2대를 덮쳤습니다. 사고 났어. 어제 저녁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10대와 20대였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에서 내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은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3년 동안 기도해갖고 난 아들이에요, 그게. 아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화물차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5톤 화물차에 뒤축 바퀴 등이 추가돼 최대 중량이 8.5톤까지 늘었지만 불법 구조 변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차에 적용된 시속 80km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개조해 과속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중인데 전원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40대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브레이크 오작동과 과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나란히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G는 TV와 생활가전 덕에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출 18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올해 1분기 LG전자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영업이익은 39%나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대,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프리미엄 휴대전화와 LCD TV의 전성기였던 2009년 2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 경신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냉장고가 끌고 TV가 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냉장고 등 생활 가전과 TV 수요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가전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프리미엄 제품들 굉장히 작년에도 좋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년에도 일단 선진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이번엔 스마트폰과 가전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출시한 스마트폰과 TV 등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1분기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의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 한파로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팹 정전이 길어지면서 그 매출 차질과 영업이익 차질, 그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예상돼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국내 양대 기업이 깜짝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새롭게 선정됐는데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최고 27층까지 올릴 수 있어 200가구 가까이 더 짓게 됩니다. 재건축 분담금도 4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 측은 이 부분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용적률 불어난 거에 비해서 분담금은 좀 너무 적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부 진압하는 용적률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곳을 포함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낙점된 곳은 서울 지역 5개 단지.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지역들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런 조건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지 대부분이 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들이어서 주택 공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지들은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급의 순증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은 좀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재건축과 별도로 공공 직접 정비 사업에도 100여 곳이 신청해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움직임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스가 총리가 오늘 어민들을 만나 사실상 방류 방침을 통보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런 방침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어민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해양 방류가 가장 확실한 처분 방법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킨 뒤 바다에 버리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겁니다. これは避けて通れない課題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うしたものを踏まえた上で近日中に判断をした。このように思います。 현재 원전 주변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25만 톤, 저장 공간의 90% 넘게 차올랐고 내년 가을이면 탱크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면담을 마친 어민단체 대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我々はその反対という考え方はですね、いささかも変わるものはありませんと。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다 어민단체 반발에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건 이른바 백신 효과로 최근 내각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고 7월 도쿄올림픽 이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대규모 보상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부 실내 생활용품에서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제품 가운데는 매트와 자전거 등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이 있는 가정들 특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저렴하고 제품 상태도 좋고 한 바닥 매트에 대한 인터넷 구매 후기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매트 아래쪽 밀림 방지 패드에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45배나 초과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매일 아이들이 뒹굴고 노는 곳인데 혹시라도 애들한테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하죠. 유해 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의 대여섯 배 많이 검출된 매트도 있습니다. 폼아마이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흡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되었을 때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바닥 매트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어린이용 자전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겨서 검출됐고 제동 장치가 아예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콜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던 사전투표율. 그만큼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선관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기자, 서울과 부산 두 도시의 최종 투표율 나왔습니까? 네, 이번 재보궐선거의 전체 투표율, 특히 서울이 아직까지 집계 중이지만 50%는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집계 중인 서울 투표율은 50% 중반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부산은 52.7%를 기록했습니다. 투표 마감인 밤 8시 이후에 진행된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합산하느라 결과가 다른 선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여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졌음에도 최종 투표율이 50%를 훌쩍 넘긴 겁니다. 역시 평일인 수요일에 치러졌던 2019년 4.3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8%였습니다. 앞서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율 역시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64%, 강남이 61.1%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중랑구는 53.9%, 금천구는 52.2%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15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서 최종 투표율 52.7%를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연제구가 55.6%로 가장 높았고 기장구가 48.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던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밤 11시쯤에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도 당선자 윤곽도 이르면 자정쯤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4일 재보궐선거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개표율 0.3%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1%의 득표율,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7.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21.5%포인트입니다. 오세훈, 박영선 후보에 이어 허경영, 김진아, 신지예, 이수봉 후보가 각각 3위부터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명숙, 오태양, 이도엽, 배영규, 정동희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장은 5.3% 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3.3%를,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33.9%를 얻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29.4%포인트입니다. 박형준, 김영춘 후보에 이어 정규재, 노정연, 손상우, 배준현 후보가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입니다. 먼저 울산 남구청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개표율 10.9%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가 62.6%의 득표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김석겸 후보 23.3%, 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14.1%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의령 군수선거, 현재 개표율은 7.7%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45.9%, 민주당 김충규 후보 32.1%, 무소속 김차환 후보 11.5%, 무소속 오영 후보가 10.5%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